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김윤석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라고 소개를 하면 낯설 수도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흉부외과가 맞습니다. 작년부터 학회 차원에서 과 명칭이 흉부외과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안에서도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대동맥 수술, 심장판막 수술, 관상동맥 수술, 심장이식, 좌심실 보조장치 등 심장 및 대동맥과 관련된 수술을 맡고 있습니다. 남승희 교수님께서 순환기계 응급에 대한 강의를 저에게 맡기신 이유는 아마도 임상 사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달라는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흐름과 도표 등은 가급적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참고하였으니 제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의 끝에는 수술 동영상도 첨부하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환기계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심근에 허혈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근허혈이란 심근으로의 산소 공급량이 심근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심근으로의 산소 공급을 결정하는 인자에는 관상동맥의 혈류량과 혈액 자체의 산소 운반 능력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을 경우나 출혈, 탈수 등으로 전신 혈류량이 적을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산소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서는 혈류량이 유지되더라도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심근으로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결정하는 인자로는 심박수, 심장의 수축성, 수축시 장력 등이 크면 클수록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심근허혈 환자의 치료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시적인 허혈이 발생한 협심증과 영구적인 심근 손상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협심증 중 증상이 경미하고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안정형 협심증과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하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구분하여 대처합니다. 응급 상황인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에는 협심증 중 흉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심하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불안정형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포함되는데요. 심근경색은 심전도상의 ST 분절의 변화에 따라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과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 A는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며 경색이 심내막하에 국한되어 있고 이 경우 심전도에서 ST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림 B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며 경색이 심근의 전층을 침범한 상태로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하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협착입니다. 죽상이란 뜻은 대나무 모양을 뜻하는 한자어로 대나무를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다가 마디마디마다 막혀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이란 혈관벽에 혈전, 경화반 등이 발생하여 동맥이 대나무처럼 군데군데 막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왼쪽 그림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관상동맥에 협착이 발생하면 심근으로의 산소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현하게 됩니다. 죽성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으로 상복부나 턱, 팔 등으로
방사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호흡곤란, 식음땀, 오심, 구토의 증상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전형적으로 운동 시에 더 심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운동 시에는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운동 시에 더 심해지는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강력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시간에 따른 심전도 변화입니다. 왼쪽 제일 위쪽의 심전도는 정상일 때의 심전도 파형입니다. 가장 먼저 작은 봉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심방에서 유래하는 피파이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부분은 심실에서 유래하는 QRS파입니다. 뒤에 완만하게 따라오는 T파는 QRS파를 만들며 탈분극했던 심근이 다시 재분극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집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급성기에는 ST 분절이 화살표와 같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비정상적으로 넓고 깊은 비정상 Q파가 형성됩니다. 이후 만성기에 접어들며 상승하였던 ST 분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비정상 Q파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위와 같이 심근경색 여부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T분절 위치에 따라 심근경색이 발생한 부위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V1에서 V4 부위의 ST 상승은 심실 전벽 부위의 경색을 나타냅니다. 심전도와 더불어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효소를 검사해 보는 것도 심근경색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근효소에는 표와 같이 CK, CKMB, 트로포닌, 마이오글로빈, LDH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CKMB와 트로포닌이 특이성이 비교적 높아 심전도와 함께 심근경색 진단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특이성이 높다라는 뜻은 심근효소 수치가 높을 경우 심근 손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특이성이 낮다라는 뜻은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꼭 심근 손상으로 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오글로빈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손상에서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수치가 증가해 있다고 해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상 상황과 다른 심근효소의 수치 및 심전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마이오글로빈은 심근경색 발생 후 두세 시간이면 혈액검사에서 의미있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마이오글로빈이 상승해 있다면 매우 초기의 심근경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임상 양상과 심전도 및 다른 심근효소 등의 결과 등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심근효소들은 각각 상승하는 속도와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심근 손상에 대한 특이도가 모두 다릅니다. 심근경색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려면 심근경색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해야 하고 특이성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마이오글로빈이 심근경색 후 가장 신속하게 상승을 하므로 속도 면에서는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겠지만 특이성이 떨어지므로 이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대신 초록색 점선인 트로포닌 I는 마이오글로빈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시간 내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하고 심근 손상의 특이성도 높으므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KMB도 같은 맥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침상 옆에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의 심장 초음파는 정상적인 수축력을 보이는 심장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의 심장 초음파는 수축력이 저하된 심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의 흐름도입니다. 먼저 바이탈 사인과 산소 포화도 체크 및 응급 약물 투여를 위한 IV 루트를 확보하며 동시에 심근 효소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근의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산소를 공급해주고 심전도 등 검사 및 임상 양상을 통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상동맥에서의 추가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를 위해 아스피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핀을 투여하여 흉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동시에 혈관 확장 효과를 통해 전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추가로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NTG 설화정을 투여하여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심장의 전부하, 후부하를 감소시켜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산소 공급량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피브리놀라이틱 체크리스트, 즉 혈전용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혈전용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혈전용해제는 관상동맥 협착을 일으킨 혈전을 녹여줌으로써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출혈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의 단계 2에서 제시하는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혈전용해제의 금기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기증은 일반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시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혈전용해제의 금기증은 대부분 투여 시 출혈의 위험성이 혈전을 녹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들입니다. 뇌출혈의 기왕력, 비출혈성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1년 내에 있었던 경우, 180mm 머큐리 이상의 심한 고혈압,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상황, 현재 진행형인 출혈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나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2주 내에 수술을 받은 경우, 활동성 위궤양이 있는 경우, 임신, 안구 내에 출혈이 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 심한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나 현재는 조절되고 있는 경우들에서는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여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심전도의 ST 분절 변화에 따른 치료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 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골든타임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관상동맥을 재개통시켜 주어야 합니다. PCI, 즉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여 막힌 관상동맥을 직접 뚫어주거나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여서 뚫어주어야 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도어 투 벌룬을 90분 이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경우 도어 투 니드를 30분 이내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상동맥을 재개통시켜 줄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단될 경우 그 부위를 풍선으로 넓혀주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행위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합니다. 제일 왼쪽 그림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측 관상동맥의 주간지가 혈전으로 꽉 막혀 원입으로 피가 전혀 통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막혀있는 관상동맥에 매우 가는 가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킨 다음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풍선을 집어넣은 후 부풀려서 좁아진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도어 투 볼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응급실 문을 들어선 때부터 중재술로 관상동맥을 풍선으로 확장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하며 이를 90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혈관을 재개통해준 후 재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로 첫 번째 그림에서 막혀있던 부위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원위부의 수많은 관상동맥 가지로 혈액이 원활하게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로 재개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하에 흉부를 절개한 후 흉골 아래에 있는 내흉동맥, 다리의 피하 조직 안에 있는 복제정맥, 전완부의 요골동맥 등의 혈관을 떼어와 막힌 관상동맥의 원위부에 연결하여 막힌 부분을 우회하여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법입니다. 왼쪽의 3D CT 사진에서 화살표 부위가 관상동맥이 협착이 된 부분입니다. 오른쪽 CT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혈관들은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새로 연결해준 혈관들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위에서 관생동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전용해제 투여입니다. 혈전용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입니다. 앞의 흐름도에서 도어 투 니들 30분 이내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었는데 이는 응급실 문에 들어선 때부터 주사약 투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혈전용해제가 투여되기 전에 혈전용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금기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흐름도로 돌아가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은 없지만 임상 양상과 심근효소,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 결과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강력히 시사하는 경우에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을 의심하여야 하며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 협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협착이 있다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시행하여 재개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혈액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헤파린을 투여하여 추가적인 혈전 형성을 억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환기계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순환기계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요인인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 심전도인데요. 이전에 살펴본 P파, QRS파, T파가 정상적인 모양, 규칙적인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상 동율동, 노말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상대정맥과 우심방 사이에 위치한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전기신호가 심방과 방실결절, 히스 번들, 좌우 번들 브랜치 및 플케이니아 파이버를 거쳐 심실까지 정상적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달 과정이 비정상적인 경우, 즉 정상 동율동이 아닌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상 동율동 심전도의 파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파와 QRS를 기준으로 왼쪽은 심방, 오른쪽은 심실의 전기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R과 R 사이의 간격은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PR 사이의 간격은 심방의 전기 신호가 방실 결절로 전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QRS파는 심실 전체가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0.12초 미만의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심실로 신호가 전달되어야 심실 전체가 조화롭게 동시에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 분절은 지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다루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폐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고열, 약물 중독, 전해질 이상 등에 의해서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 카페인, 흡연, 흥분, 술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크게 서맥과 빈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맥은 맥박수가 분당 60회 미만의 경우, 빈맥은 맥박수가 분당 100회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서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맥에도 매우 다양한 부정맥들이 있지만 오늘은 동 XX로 시작되는 동서맥과 동기능 부전 증후군, 즉 P파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1도부터 3도까지의 방실 전도장애, 즉 PR 간격에 이상이 있는 방실 전도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서맥에서는 동방결절에서 발생하여 심방으로 전달되는 P파가 정상 PR 간격을 유지한 채로 심실로 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P파의 발생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입니다. 즉, P파와 P파 사이가 멀 뿐인 것입니다. 한 박자 한 박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상이지만 모아놓고 볼 때 그 간격이 서로 먼 것이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현기증, 실신, 심부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P파를 발생시켜 주도록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부전 증후군입니다. 이 경우는 동결절의 고장으로 P파 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P파가 발생해야 하는 타이밍에 P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뒤따르는 QRS도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림에서처럼 서맥이 유발되었다가 빈맥으로 넘어가는 서맥-빈맥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현기증, 실신, 심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인공심박동기 삽입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방실전도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실전도장애는 1도, 2도, 3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2도는 다시 모비츠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크게 1도와 모비츠 1형 2도는 경과가 양호하여서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반면 모비츠 2형 2도와 3도의 경우에는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합니다. 위의 그림은
1도 방실전도 장애인데요. 심방의 피파가 심실로 느리게 전달이 되는 경우로 PR 간격이 0.2초 이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심전도의 모는 종이의 작은 눈금 한 칸은 0.04초이고 작은 눈금 5칸으로 이루어진 큰 눈금은 당연히 0.2초가 되겠죠. 그래서 PR 간격이 큰 눈금 하나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를 1도 방실전도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느리게 전달될 뿐입니다. 예후는 양호하여서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모비츠 1형 2도 방실전도 장애입니다. 그림처럼 PR 간격이 규칙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방실전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QRS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앞의 1도 방실전도 장애에서는 PR 간격이 일정하게 0.2초 이상으로 늘어져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2도 방실전도 장애에서는 PR 간격이 조금씩 점점 규칙적으로 늘어나다가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예후는 양호하며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모비츠 2형 2도 방실전도 장애입니다. 이 경우에는 PR 간격이 일정하다가 갑작스럽게 방실전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모비츠 1형에서는 PR 간격이 규칙적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한 번씩 빠졌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모비츠 2형 2도 방실전도 장애에서는 PR 간격이 괜찮다가 갑자기 전도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실신, 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도 방실전도 장애입니다. 이 경우는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피파가 심실로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실은 원래 방실결절을 통해 신호를 전달을 받아야 히스 번들과 좌우 번들 브랜치, 풀키니아 파이버로 이어지는 일종의 고속 전달 체계를 통해 심실 근육 전체에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며 짧은 시간 안에 QRS8을 만들어내며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게 됩니다. 피파가 방실결절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고속 전달 체계를 사용하지 못해 심실 여기저기서 자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심전도 상에서 QRS 너비가 0.12초 이상으로 정상보다 넓어져 보이게 됩니다. 피파와 QRS 사이에 전달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피파와 QRS파 사이에 아무런 규칙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신이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맥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맥 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서맥 소견을 보일 경우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도 유지, 산소 공급 등의 기본적인 처치 및 심전도 및 활력 징후, 산소 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어서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여 서맥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저혈압이나 의식 저하,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 처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처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응급 상태라면 아트로핀 등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 즉
경피적 심박 조율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피적 심박 조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부에 패치를 부착한 다음 이 패치를 통해 전기 자극을 주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패치는 그림 A처럼 우측 쇄골 화부와 좌측 심천부에 부착하거나 B처럼 좌측 가슴 앞면과 좌측 견갑골 변연의 앞뒤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오른쪽 위의 기계를 이용하여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기계는 제세동기이며 제세동기 기계마다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페이싱 모드의 다이얼을 맞추면 심박 조율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피적 심박 조율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심박 조율기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경피적 심박 조율기의 경우 말 그대로 경피, 즉 피부를 통해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기 자극이 두꺼운 피부, 근육, 뼈 등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며 환자에게 불편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 심장 내에 심박동기를 직접 삽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장에 전극을 직접 설치하므로 작은 전기 자극으로도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장 내에 심박동기를 직접 삽입하는 방법 중 응급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이는 체외형 경정맥 인공심박동기입니다. 좌측 그림은 체외형 인공심박동기인데요. 좌측에 까만 사각형 기계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며 여기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와 맥박수 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에 연결된 전선, 즉 페이싱 카테터를 우측 그림처럼 경정맥 등을 통해 삽입하여 우심방, 우심실까지 삽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싱 카테터의 한쪽 끝은 심장 안에, 다른 한쪽 끝은 몸 바깥의 제너레이터에 연결된 상태가 되고 체외의 제너레이터를 통해 심장 안까지 전기 자극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맥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제너레이터가 체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외형 경정맥 인공심박동기라고 부릅니다. 체외형 심박동기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페이싱 카테터와 제너레이터가 몸 밖에 위치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부정맥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체외형 심박 조율기로 충분하겠지만 장기적인 인공심박 조율이 필요하다면 삽입형 경정맥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맥을 통해 전극을 심장 내에 직접 삽입하는 것까지는 체외형 경정맥 인공심박동기와 비슷하나 체외형과는 달리 제너레이터를 쇄골 아래 피부 밑에 완전히 심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너레이터에서 영구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정맥 중 소맥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맥박수가 분당 100회를 초과하는 빈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빈맥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PQRS8을 보이며 보통 분당 맥박수 100에서 160회 사이로 나타납니다. 운동을 하거나 흥분할 경우 또는 커피나 술을 마신 경우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열이나 교감신경 흥분 상태, 저산소증, 심부전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심실성 빈맥입니다.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정맥이
히스 번들 상부의 방실 결절, 심방 등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P판은 보이기도 하고 뒤의 QRS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QRS는 0.12초 이내의 좁고 뾰족한 정상적인 파형을 보이는데요. 히스 번들 이하의 고속 전달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당 맥박수 150회에서 200회 사이의 빈맥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예가 흔히 PSVT라고 하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입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두근거림, 현기증, 답답함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증상이 없을 때는 멀쩡하므로 꾀병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드물게 WPW 증후군에 동반된 경우에는 급사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법으로는 첫 번째로 발살바 조작법이 있습니다. 발살바 조작법이란 그림과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침할 때처럼 성문을 닫고 변을 볼 때처럼 흡 하고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발살바 조작법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방실 결절의 부름기가 늘어나며 빈맥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살바 조작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소아의 경우에는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덮는 방식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경동맥을 마사지하여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동맥에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살바 조작법 외에는 아데노신이나 베라파민을 주사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단 아데노신의 경우 WPW 증후군에서는 심실 빈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등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전기회로를 시술로 차단하는 치료인데요. 이는 응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아니므로 이번 수업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에 사용되는 기계는 디피브레이션 시에 사용되는 기계와 똑같습니다. 회사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저렇게 생겼고 실제 병원에서는 그냥 간편하게 디피브레이터 또는 디핍이라고 부르지만 저 기계로 디피브레이션은 물론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도 가능하고 서맥에서 잠시 배웠던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스메이커도 바로 이 기계입니다. 다이얼이나 버튼으로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스메이커, 즉 경피적 심박 조율기는 앞서 서맥에서 배웠으니 이번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과 디피브릴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에서 싱크로나이즈드란 동조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에 동조하느냐 하면 바로 심전도의 알파의 피크 지점에 정확하게 전기 에너지를 동조하여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디피브릴레이션은 이처럼 아무데나 무작위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심실의 재분극 시기인 T파에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면 이처럼 심실 빈맥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QRS파가 없기 때문에 알파에 동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의 경우에는
Synchronized Cardio 버전이 아닌 Defibrillation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정상적인 QRS파가 있는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상심실성 빈맥 등에서는 Synchronized Cardio 버전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시 빈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방조동입니다. 이는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심방의 피파가 하나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실의 QRS는 정상입니다.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심방이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빠르게 벌벌 떨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혈액의 저류가 발생하여 심방 안에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혈전이 떠내려가서 혈관을 막으면 그 부위에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부정맥제와 함께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심장 안에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이 떠내려가 색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식도 초음파, 심장 초음파나 심장 CT로 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에서도 심방조동에서처럼 여러 개의 피파가 발생하지만 그 모양이 불규칙하고 QRS의 간격도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QRS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정상 QRS파입니다. 왜냐하면 심방의 문제이지 심실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심방조동에서와 증상은 비슷하며 치료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빈맥 중에서도 심실상부, 즉 동결절, 심방, 방실결절 등 심실의 상부에서 발생한 빈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볼 빈맥은 심실에서 발생한 빈맥입니다.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대표적인데요. 둘 다 보이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심실에서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방 등에서 발생한 부정맥과는 다르게 심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바로 쇼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마사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디피브릴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의 심전도를 보면 정상적인 QRS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 동조하여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피브릴레이션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그림과 같은 무수축 심전도 소견의 경우에는 디피브를 시행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심장 마사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사실 무수축은 빈맥은 아니지만 이곳에 함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맥 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대동맥 박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이번 시간에는 급성 대동맥 박리 등 급성 대동맥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 고령, 죽상동맥 경화증 및 마르팡 증후군 등 선천적 결체조직 질환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40%는 병원 도착 전에 사망을 하고 이후 시간당 1%씩 사망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수술 사망률도 높게는 20% 정도 되니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에는 대동맥 박리와 함께 대동맥 병내 혈종, 침투성 동맥경화성 궤양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 질환인 대동맥 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의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동맥 박리의 경우 이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막이 찢어지며
높은 압력의 동맥혈이 그림처럼 대동맥벽을 박리에 들어가는 질환입니다. 대동맥벽 내 혈종은 내막이 찢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벽 내의 혈종이 차오르는 경우이며, 침투성 동맥경화성 궤양은 대동맥 내막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궤양이 발생하여 대동맥벽 내로 혈종이 차들어가는 경우입니다. CT에서는 다음처럼 보이는데요. 대동맥 박리의 경우 대동맥벽이 갈라지며 내강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로 표시된 부분이 트루 루멘이고, F로 표시된 부분은 대동맥벽이 갈라지며 만들어진 폴스 루멘입니다. 트루 루멘과 폴스 루멘 사이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틈이 바로 내막이 찢어진 부분입니다. 대동맥벽 내 혈종의 경우에는 대동맥벽 내로 어둡게 나타나는 혈종이 관찰되고, 침투성 동맥경화성 궤양의 경우에는 눈사람 머리처럼 대동맥 궤양이 조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급성 대동맥 증후군 중 가장 대표적인 급성 대동맥 박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인데요. 병내 혈종과 침투성 궤양도 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CT 등을 통해 대동맥 박리가 진단이 되면 일단 타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입에 따라서 응급수술을 진행할지 아니면 약물치료로 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입은 박리가 진행된 대동맥의 범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디베키 방식과 스탠포드 방식 두 가지로 타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베키 방식은 1형에서 3형까지로 구분을 하는데,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이 모두 침범된 경우를 타입 1, 상행 대동맥만 침범된 경우를 타입 2, 그리고 하행 대동맥만 침범된 경우를 타입 3라 합니다. 스탠포드 방식은 좀 더 간단한데요. 상행 대동맥을 침범했으면 타입 A, 상행 대동맥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타입 B가 됩니다. 이 중 디베키 타입 1, 2, 그리고 스탠포드 타입 A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하행 대동맥 침범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행 대동맥이 침범되면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동맥 박리가 상행 대동맥을 침범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행 대동맥에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면 왜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상행 대동맥과 심장이 연결되는 대동맥 근부라는 곳에는 대동맥 판막과 함께 좌우 관상동맥의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행 대동맥에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박리가 관상동맥을 침범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동맥 박리에서 합병되는 심근경색의 경우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심근경색과는 달리 대동맥의 입구에서부터 혈류가 차단이 되어 광범위한 심근경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상행 대동맥은 심장과 함께 심낭이라는 질긴 주머니에 함께 쌓여 있습니다. 상행 대동맥에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매우 얇은 외막만이 혈액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압력이 가해지면 외막이 터지며 피가 대동맥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고, 이 피는 심장과 상행 대동맥을 싸고 있는 질긴 주머니인 심낭 안에 급속도로 고이게 되며 치명적인 심낭 압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낭 안에 고인 혈액이 심장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디베키 타입 1, 2 또는 스탠포드 타입 A의 급성 대동맥 박리는 심낭 악전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며 이를 예방하거나 발생했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행대동맥이 침범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혈압 및 통증을 약물로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열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주요 장기나 사지로의 혈류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또는 스텐트 삽입 등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동맥 박리 환자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지혈압을 체크하여 사지혈압의 혈관의 혈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심전도를 체크하여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변량을 체크하여 신장으로의 혈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 등으로 수축기 혈압은 120mmHg 미만으로 맥박수는 분당 60에서 80회를 목표로 조절을 합니다. 혈압을 내리기 위해 혈관 확장제를 베타 차단제 등과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고상성 빈맥을 유발하여 박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통증을 경감시켜 주어야 통증으로 인한 혈압이나 맥박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찢어진 상행 대동맥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인조혈관으로 대체해 줍니다. 간단하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동영상을 준비해 왔으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스탠포드 타입 A 급성 대동맥 박리로 내원한 70세 여자 환자로 수술실에서 가슴을 절개하자마자 대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혈압은 순식간에 0으로 곤두박질 쳤고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지금은 행복하게 외래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파열된 대동맥을 손으로 간신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퇴혈관을 통해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며 출혈로 인한 쇼크로부터 장기들을 보존하기 위해 체온을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체온 28도까지 낮춘 후 인공심폐기를 중단하고 혈액순환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파열된 대동맥을 잘라냅니다. 이후 인조혈관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저체온으로 인해 심장도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관 연결이 완성되고 다시 인공 심폐기를 통해 혈액순환을 재개하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방금 수술 영상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지는 않았나요? 심장이 멎어 있던데 어떻게 수술하는 동안 한참을 멎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았나요? 또 대동맥을 잘라내버리면 몸에 혈액이 돌지가 않을 텐데 그 상태로 한참을 수술했는데 어떻게 수술 후에 다시 살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았나요? 제가 오늘 심장혈관 흉부외과 수술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전매 특허인 허혈손상 방어술 덕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허혈손상 방어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이식술을 통해 기초적인 허혈손상 방어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허혈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 이식술을 위해 기증자의 몸에서 심장을 적출하는 순간 심장 관상동맥으로의 혈류가 끊기고 허혈 손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증자의 소중한 심장을 허혈 손상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여 환자에게 무사히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심장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허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심장의 혈액 수요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럼 심장이 뛰고 있을 때와 멎어 있을 때 중 언제가 혈액의 수요가 적을까요? 맞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겠지요. 이를 위해 관상동맥으로 심정지액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이 차가울 때와 따뜻할 때 언제가 혈액의 수요가 적을까요? 맞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대사가 줄어들어 혈액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를 위해 적출한 심장은 4도씨의 용액에 보관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운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장시간 보존할 수는 없고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속하게 이송해서 신속하게 이식술을 끝내야 하겠죠. 그런데 기증자의 심장을 이식하려면 일단 환자의 심장을 먼저 떼어내야 할 텐데 그럼 환자가 사망하지 않을까요? 환자의 심장을 적출해내고 이식한 심장을 붙이는 동안 심폐기를 이용한 체외순환으로 전신의 혈액 공급을 유지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심폐기를 이용한 체외순환입니다. 우심방에 삽입된 도관을 통해 정맥혈을 몸 바깥으로 빼낸 다음 심폐기라는 기계를 통해 가스 교환을 하여 동맥혈로 바꾼 후 다시 대동맥에 삽입된 도관을 통해 대동맥으로 동맥혈을 쏘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과 폐가 없어도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어 온 몸을 순환하게 되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실 동영상은 심장 이식술에서 심장을 적출해오는 과정입니다. giá rồi giá biết rồi giá 일시전 홀딩 상태라서 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그리움인 김민정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기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올려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고기파 얼마인가요? 50원이요. 주면 됩니다. 하드 쓸게요. 네, 하드 씁니다. 하드입니다. 전화도 보내보게 주시고요. 전화도 보내. 몇 분만 스캔 해놔주세요. 50초 하나만 주세요. 네. 잠시만요. 포장했습니다. 어디다가 다른 건 어디서? 아, 다른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올려? 아, 그래. 여기 드릴게요. 저희 이제 우리 회사에 다 들어갔죠? 이제 잡으려고 예. 자, 우리 넣어주세요. 12원. 자, 매트 받고 몇 개? 하면 되죠? 100개? 이것도 안 들어간다는 거. 깜깜한데? 안 들어가? 밑에 잘 들어가요. 보통 두 개. 이쪽으로 아니고, 조금 어려운 거는 다 먹어요. 3주 이내에 받아야 돼. 맥주 세 거인데요. 고기 한개 드실래요? 포켓이랑 고기.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적출팀이 기증자의 심장을 적출해오는 동안 이식팀은 적출팀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심장의 허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심장 이식술 영상입니다.
자, 4시간 가까이 멎어 있던 기증자의 심장이 환자의 몸에 이식되어 다시 뛰는 모습을 잘 보셨나요? 이것이 심장의 허혈 손상 방어술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서 대동맥 치환술을 통해 심장뿐만 아니라 전신의 허혈 손상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동맥 궁치환술의 경우 전신의 혈류 흐름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장뿐만 아니라 전신의 허혈 손상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특히 뇌는 허혈 손상에 가장 취약한 장기이므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원리는 심장 허혈 손상 방어술과 동일합니다. 먼저 앞에서 본 심폐기를 가동합니다. 이번에는 정맥도관은 우심방에, 동맥도관은 무명동맥에 삽입하여 체외 순환을 시행하며 체온을 낮춥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면서 심정지가 오게 됩니다. 이로써 심장의 허혈 손상을 방어하게 되는 셈입니다. 추가로 심정지액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체온 20도에서 무명동맥을 클램프로 차단하여 뇌 이외의 전신으로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체온이 20도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신의 산소 요구량도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수십 분 정도는 허혈 상태를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경동맥으로는 기존에 있던 동맥 도관으로, 좌측 경동맥으로는 추가로 동맥 도관을 삽입하여 뇌혈류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저체온과 심정지액을 통해 보호되어 있고 복부 장기는 저체온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뇌는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받음으로써 보호되어 전신이 허혈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대동맥궁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대동맥궁 치환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되새기며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환기계 응급질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순환기계 응급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혈 손상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말미에는 이러한 허혈 손상 방어술의 정점에 있다 할 수 있는 체외순환 및 이를 이용한 심장, 대동맥 수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졸업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향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쫓아 달려가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